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5강 중국은 과연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는가? 정책 토론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당연한 의미로 해석되는 밈과 서사가 난무한다. 자유주의 규칙 기반의 질서 룰즈, 베이스트 오더 RBO 개념은 그동안 정책, 미디어, 싱크탱크 집단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인 서사는 이 RBO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 의해 정착됐으며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시장, 국가 간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법 적용 등의 규범을 체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 집단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가 1945년 이후 지역적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줬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또 공통적 통념의 성격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RBO는 국가들을 정상 국가와 수정주의 국가로 구분해준다고도 본다. 정상 국가들은 RBO를 옹호하지만 수정주의 국가들은 그것에 도전한다. 정상 국가는 덕스럽지만 수정주의 국가는 사악하다. 단일한 국제 질서라는 서사. 어쨌든 그러한 서사에는 몇 개의 중요한 개념적 경험적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규칙 기반의 질서라는 용어 자체가 2010년에야 미국 정책 사전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캐빌러드 호주 외무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이 용어를 채택했다. 이 용어는 애당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몇 년 뒤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지역적 세계적 안정을 이끈 미국이 주도한 체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남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불거지면서 중국은 이러한 질서의 주요 도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서사는 미국을 정상 국가로,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한다. 이는 마침내 2017년도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에서 성문화됐는데 이러한 구분은 중국과 미국이 다양한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에 대한 접근을 단순하게 유형화한 무대를 만들게 된다. 둘째, RBO는 단일한 국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경험적으로 취약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창출된 단일한 국제 질서가 지난 70년 동안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줬다는 생각은 우리가 실제로 국제 정치 행위자가 창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지지하고 반대하는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설득력이 별로 없다. 그러한 관점은 다양한 규범과 제도들이 작동하는 많은 정책들을 미국이 지배하는 단일한 국제 질서 속으로 뭉뚱그려 넣는다. 그러므로 RBO의 서사는 오늘날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들이 왜 자주 경쟁적이고 모순적이며 경합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서사는 국가의 행태를 통제하는 경제적 군사적 요소들 및 인권 규범과 제도들을 창출하는데 미국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한다. 예를 들어 유럽은 세계화의 강력한 추종자였고 WTO, G20 같은 제도들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또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여성과 어린이, 약자 등 대부분의 인권 혁신을 지지해온 주행위자였다. 미국이 18세 이상 성인들의 권리에 대한 주요 협정 및 의정서 5개만을 비준한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모든 권리 조항을 비준했다. 캐나다와 유럽의 헌정주의는 세계 곳곳에 헌정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미국의 헌정주의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녔다. 중국을 포함해 지구의 남반구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권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세상에는 단일한 자유주의적 질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질서들이 존재한다. 그 결과는 수많은 국가들의 관료체계, 비정부 행위자, 개별적인 규범 주창자들, 다국적 기업들, 국제기구들의 창발성으로 나타난다. 이 행위자들은 무역, 사회적 개발과 인간 개발, 인권, 무기 통제, 기후변화, 정보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한 질서의 규범과 제도들은 다른 질서의 규범 및 제도들과 충돌하기도 한다. 국가가 시민의 정치적 표현, 결사, 참여의 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정치 발전의 질서 역시 지배적인 헌정 질서와 충돌할 수 있다. 이런 헌정 질서에서 국가는 국제관계상 최고의 행위자이며 내정 불간섭과 주권의 고유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경험에서 보자면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 현재 질서의 지지자가 될 것인가 도전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떤 단일하고 일관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선언적으로 외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복수의 질서들이 존재하며 많은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은 어떤 질서는 지지하고 어떤 질서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을 오로지 단일한 국제 질서에 도전할 뿐인 수정주의 국가로 보는 지금의 서사는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기존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뚜렷이 구분되는 4개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간단히 따져보자. 한쪽 극단에는 규범과 규칙이 주권국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헌정 질서가 있다. 그 핵심에는 주권과 영토 통합의 규범이 작동한다. 만일 이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관성 있게 강조되지 않는다면 국가 간 시스템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질서를 촉진하고 실체화시킨 핵심적인 행위자가 바로 유엔이다. 유엔에 가입한 1971년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체적으로 유엔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유엔의 원조가 글로벌 거버넌스 사안을 해결하는 데 주된 방법이 되는 것에도 지지를 보내왔다. 중국의 보수적 성향은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유엔 안보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잘 나타난다. 이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및 대부분의 군비 통제 관련 기구들과 같이 영토를 가진 주권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은 가입 요건으로 국가 지위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는 주권과 영토의 단일한 통합체임을 주창하며 이는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외교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이슈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통합성을 약화하는지 혹은 강화하는지가 될 것이다. 또 한편의 극단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대안을 내세우려 애쓰는 정치 발전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정치적 이해와 활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규칙과 제도들에 대한 것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지배적인 규범과 제도들은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것이다. 이들 규범과 제도는 다양한 국제적인 조약과 위원회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주기적인 선거 등 자유민주적인 관행들을 진행할 뿐 아니라 소수자, 여성, 어린이, 사회적 약자 등의 정치 정문화적 권리를 방어하기도 한다. 냉전 시기에는 이 질서가 오늘날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포스트 냉전기에 들어서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 국가들의 수가 근소한 차이로 좀 더 많아지게 됐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권리가 정치적인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해왔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적 우파민족주의 운동의 발흥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규범들이 국가 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도 경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큰 원칙에서 것이 역사적 흐름으로 보자면 개인과 사회 집단의 정치적 권리를 더 옹호하는 움직임이 경제적 권리에 대한 옹호보다 더 앞서는 모양새다. 1949년 이후 정치적 반대파와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중국이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자유민주적 질서의 지배적인 규범과 제도, 조약을 일관되게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마오쩌둥 사망 이후 잠시 찾아온 자유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뎀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자유화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자유화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컨대 남한의 권위주의 시대와 포스트 권위주의 시대의 차이, 그리고 1965년 미국의 투표권법 이전과 이후의 차이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정치적 권리의 옹호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성과는 보잘것없는데 특히 소수민족의 강요한 문화적 동화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거부해온 중국 공산당의 오랜 역사에서 본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퇴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극단적인 질서 사이에서 세 번째 질서인 세계무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을 살펴보자. 오늘날 이 질서는 얼마간 자유주의적 규범에 입각해 있으며 WTO와 영내 자유무역 협정 등 몇몇 제도들로 구현되고 있다. 미국에서 중상주의 성향이 높아지고 중국 무역 정책이 폐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중국의 관세율은 WTO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OECD의 무역 촉진 지수에서 11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무역 촉진 성과는 8개의 지표에서 개선됐으며 오직 1개의 지표에서만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협정 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체결하고 있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보다 많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면서 점점 더 포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를 통해 WTO를 이용 혹은 악용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 무역 질서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관세 장벽의 범위, 지역 보호주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덜 개방적인 국가로 취급받는다.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이중적이다. 미완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영역은 군사적 질서다. 이 질서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과 제도들로 구성돼 있다. 이 질서는 침략 전쟁을 금지하는 규칙, 군비 통제 협정 등 특정한 경우에 군사력을 제한하는 원칙들, 그리고 군사적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 CBM 등을 포함한다. 이 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도 이중적이다. 사실 한편으로 1979년 베트남 침공 이후 중국은 자국과 영토 분쟁을 겪지 않는 어떤 국가도 침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은 대부분의 군비 통제 협정을 비준했다. 그 중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군사적 질서상의 대부분의 책무를 중대하게 파기하거나 교란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러시아가 핵 미보유 국가를 대상으로 핵 공격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국의 안전보장 정책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중국은 인도, 러시아,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국경 주변의 국가들과 군사적 CBM에 합의했으며 덧붙여 해상 충돌 방지 규범 CUES에도 서명했다.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체결한 CBM이 분쟁과 충돌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군사행동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미국 제구항모전단 사령관의 최근 진술에 따르면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해군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예측 가능하며 전문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지대 등 영토 분쟁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 및 관계국들의 자주 제한적인 군사력과 강압적인 외교력을 동원한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상권 제한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판결로 국제법적인 결말을 내자는 분쟁 당사자들의 제안을 거부해왔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외교 방식의 빈도수는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흑백 논리는 위험하다. 요약하면 미국이 지지하고 중국이 거기에 도전하는 단일한 자유주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문제가 많다. 만일 어떤 단일한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미국이 지지하는 모든 규범과 제도들에 중국이 반대할 것이며 중국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도 미국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규범과 제도들이 있으며 미국은 반대하고 중국은 지지하는 혹은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 만일 미국이 떠받치고 중국은 도전하는 단일한 자유주의적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상정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설명이 불가하다. 그런데 과연 그게 문제가 될까? 물론이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째, 복잡성은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나무의 모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숲 전체를 알 수 없다. 정책적 문제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때 아마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정책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여러 부문에서 보듯이 정치 발전과 같은 몇몇 질서에서 중국의 도전은 맹렬하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 통제나 기후변화 등과 같은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보다 민주정치 규범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도전 측면을 더 중시하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결정은 어떤 규범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여러 질서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에 대한 신념에 달려있다. 가능한 결론은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타협 혹은 균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최전선에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 역시 중요한 문제다. 정상국가들, 우방국가, 수정주의 국가들, 대립국 혹은 척대국로 이뤄지는 단일 질서라는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는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내세우는 근본적으로 평화로운 중국을 근본적으로 패권적인 미국이 봉쇄하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또한 미국을 배제하게 된다. 서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이러한 담론들,
즉 우리는 예외적으로 덕스럽고 저쪽은 예외적으로 사악하다는 식의 논리는 상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가적 또는 민족적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은 자칫 과장된 위협과 경쟁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 궁극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상호 간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그 복잡성과 회색 그림자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5강 중국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는가? 이었습니다.